금융의 세계는 배워도 어려운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금융시장의 흐름과 금융위기의 발생 과정을 밝힌 새 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과 증권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마켓돈의 저자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윤 국장님께서는 한국은행에서 줄곧 근무를 하셨죠? 예, 30년 동안 줄곧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럼 다른 직장은 전혀 안 다니신 건가요? 한국은행은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예. 한 국가의 중앙은행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A증권에 근무하다 B증권으로 옮기지만은 한국은행을 옮길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한국은행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이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한은에서 주로 이제 국제금융시장과 관련된 일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일 하셨는지 간략히 소개 좀. 예, 제가 30년 전에 입행하자마자 국제금융부라는 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예안시장 개입이라든가 아침 일찍 1시간 일찍 나가가지고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 우리 애한보유액이 3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100분의 1이죠. 그 애한보유액을 조달하기 위해서 애국은행하고 수합을 한다거나 하는 국제금융시장의 국제금융시장을 조사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하다가 도중에 동경사무소도 근무하고 다시 되돌아와서는 이 투자 분석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서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금융 리스크 관리라는 책자를 만듭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애한 보유액을 운영하고 투자하고 그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자 관리실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예자 관리실장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당시가 2,600억 달러 수준이었었는데요. 그 애한 보유액을 리스크 관리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투자 운영을 하는 투자 운영실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애화자금국장을 거쳐가지고 동경사무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소장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제가 2007년도 초에 저기 그 동경사무소를 부임했는데 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서브프라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융위기 당시에 동경사무소에 주로 계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거기 그때 뭐 한국도 굉장한 위기고 긴박감이 있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위기가 되면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빠져듭니다. 물론 국제적인 위기 때문에 다른 영향도 받지만은 한국 산업 구조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위기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수입을 줄여버리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그 수입을 많은 것이 일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많이 즉각적으로 수입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책 마켓돈 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이 속에 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시장의 충격과 반응 이렇게 내려고도 했었는데 과연 금융위기가 요인이 뭐냐,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를 생각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담보제도다, 금융혁신이다, 뭐 비이성적 가열이다, 쏠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금융위기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없다면 주식법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돈이 없었다면, 돈이 아예 우리 생활에 없었다면 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의 근원은 시장과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의 내용의 대부분이 시장에서 돈의 흐름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한쪽으로 쏠리면은 아. 항상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그널들을 그 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간의 충돌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예.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예. 마켓과 먼이지만은 그걸 하고.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에 많은 분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재치 있는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그 아마겟돈을 보면서 아마겟돈을 연상하게 되거든요. 그 예. 아마겟돈은 그야말로 이제 최후의 심판에 예. 대파국이 오는 순간인데 예. 금융시장, 돈과 시장이 있는 곳은 반드시 파국이 오게 마련입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계절을 이야기했을 때 봄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 오늘 또 몹시 춥습니다만은 예. 이 추운 겨울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풀어지는 봄이 있고 더운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마처럼 예. 모든 것들은 순환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돈이 많아질 때도 있고 적어질 때도 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순환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경기도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 시장의 상황을 좋은 시장, 나쁜 시장, 이상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좋은 좋은 시장과 나쁜 시장의 중간에 꼭 이상한 시장이 들어갑니다. 예. 그 이상한 시장을 거쳐서 나쁜 시장이 되는데 그것처럼 항상 이렇게 순환하면서 돈다고 저는 내용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야말로 이 아마겟돈 같은 그런 예. 파국은 피할 수 없는 거다. 돈과 시장이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피할 수 없는 그렇네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은 바로 그런 그 시장의 위기가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오는지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그리고 그 위기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소가 되는지 예. 이 전체 이해가 굉장히 우리 그 금융시장 속에 있는 분들한테 필요했는데 예. 윤만아 국장님께서 이제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좀 재밌는 그 용어를 쓰고 계시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어떤 비견에서 예. 숨어 있는 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좀 의미가 다릅니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어떤 의미에서 시장이든 어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저절로 가격이 형성되면서 균형을 찾아간다 하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장의 수급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예. 타당한데 그 과정에서 중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포커스를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 예.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뭐 금리 정책이든지 그렇죠. 이런 걸 운용해 가면서 돈을 빼내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국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해관계에서 집단화된 개인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의미에서 기관 투자가들끼리 담합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간다거나 이런 그 세력을 제가 숨어있는 손이라는 용어로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말끔하게 만들고 균형을 잡아가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의 원래 의미라면 오히려 이제 그 시장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 그 상당히 이제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바로 숨어있는 손이다. 금융 위기가 오면 제가 궁금한 게 금융 헤게모니도 바뀐다 이제 이런 게 책 속에 나와 있거든요. 우선 이제 그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 미국과 이제 중국의 여러 분야에서의 헤게모니 다툼이 치열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과연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다툼이 금융시장에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금융 헤게모니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과연 얼마 가고 있는 것인지, 우선 그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 가기는. 여러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확보를 돼야 되는데, 경제력은 시장을 안정을 시켜줄 측면에서 중국은 경제력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은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기술 우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부분에서 기술은 또 어떤 면에서 산업 부분의 기술로도 그렇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언어 문제입니다. 중국어 글자가 한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화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800년대 이전에는 중국과 인도가 경제력이 세계 최고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국이 공산화되고 인도가 식민지화되면서 유럽이 유럽 쪽으로 헤게모니가 이동을 합니다. 네덜란드라든가 혹은 영국으로 이동하는데 1900년 이후에는 이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금융 중심지라든가 금융 헤게모니를 잡는데 역할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수송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수송 문제는 예를 들자면은 그 전에는 무슨 마차였다가 그 다음에 운하철도, 자동차 고속도로, 비행기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측면에서는 인터넷 강의사라든가 무선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중국에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인데요. 에너지는 영국 이전에는 그 목재에 의존을 했습니다. 목재에 의존하다가 영국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시절에 거기서 하나의 에너지가 석탄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것이 석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태양광 문제라든가 무슨 풍력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대체 에너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그런 기술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획득을 해서 출발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그 중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윤 국장님께서는 의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은 금융시장 측면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W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가 네덜란드로 해서 금융 헤게모니가 넘어간 게 1625년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간 게 1798년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게 1924년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금리가 다음 헤게모니를 갖는 국가의 금리가 전 국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헤게모니를 갖는 나라의 금리가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때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럽이 전쟁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 그 대륙이, 그 다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 때 1차 세계대전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과연 그럼 미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으로 넘어간가 했을 때 그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연결돼서 그냥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장기 이주율과 영국 장기 이주율인데요.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게모니를 잡을 1920년대 보시면은 그 바로 직전에 미국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서 이 금리가 역적이 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영국 금리가 항상 미국 금리가 높은 그런 현상입니다. 중국의 금리가 지금 5% 뭐 6%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 금리가 적어도 미국보다는 낮아져야만이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더 접근되어 있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접근되어 있는 것은 일본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더 접근되어 있는 거죠. 거의 제로금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도 원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잃어버린 20년 가까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후보가 아니고 아까 그 W 이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나라의 금리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헤게모니를 잃을 때쯤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번 오다가 한번 올라갑니다. 여기 그림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물론 제2차 석유 위기인 1979년, 80년에 한번 올라갔지 않습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오르는 그런 단계가 있게. 그러면서 금리가 더 낮으면서 안정적인 나라가 이제 금융 헤게모니가 옮아가는. 그래서 말씀드리면 돈은 이 분쟁이 있는 지역을 싫어합니다. 그 지역을 피해서 다닙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금리가 낮은 곳보다는 금리가 높은 곳이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그 마지막 이 순간에 금리가 올라갈 때 그 나라로 돈이 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은 그 나라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준비했던 게 만약에 중국으로 간다면 과연 그 금융 중심 도시가 이제 런던, 뉴욕에서 과연 상하이냐 홍콩이냐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그 의미 자체가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네요. 그러면 말씀대로 어떤 의미에서 이 상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문제라든가 지금 보시면은 뭐 시장 규제 문제라든가 사회 인프라 문제 또 금융 인력이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 그다음에 조세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상황에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상해는 어떤 의미에서 그 지역적인 금융 중심지가 되고 홍콩은 지금처럼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당분간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 중심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또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는 얘가 그동안에 쭉 발전되어 오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냐면은 부족을 1800년대는 부족을 해소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잘 곳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시대. 그걸 해소해 준 게 어떤 면에서 영국입니다. 영국이 어떤 면에서 이 부족을 해소하는 시대였었는데 그 다음의 세대가 불편의 세대입니다.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걸 해소해 준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편리하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것들이 거의 어떤 미국 기술에 의해서 발전이 됩니다. 그럼 이 다음 세대는 뭐냐 했을 때 저는 어떤 불만이라든가 불안을 해소하는 시대. 그러면은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사람들, 전 세계적인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정신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락 산업도 일종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뭐 보험 산업이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분야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걸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전 세계 긴 역사를 두고 보니까 어떤 이렇게 그 큰 어떤 금융의 흐름 내지는 어떤 이제 금융 헤게모니를 통해서도 그
어떤 금융의 흐름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책 속에는 이제 금융위기의 본질을 밝힌다고 해도 좋을 만큼 어떤 역사적인 어떤 시장 위기의 패턴들을 많이 다루셨어요. 예. 금융위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선 어떤 그런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우선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금융위기는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금융정책하고 규제정책입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다음에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버블이 발생하고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무관하게 먼 옛날 발생됐던 게 이제 투립버블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금융위기에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네덜란드 투립버블입니다. 네덜란드가 갑자기 부강해지자 사람들이 이상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신분 가시용으로 투립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선물 거래라든가 옵션 거래를 이용해 가지고 선물로 투립을 사게 되는데 투립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본에서 재밌는 버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끼 버블이라고 그러는데요. 토끼 버블. 그건 메이지 유신으로 실업자가 된 게 무사계급입니다. 그렇죠. 무사계급이 사무라이들. 할 일이 없어지니까 토끼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귀족 계급들은 토끼를 애완용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희귀 토끼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예를 들자면 그때 쌀 20kg이 1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토끼 한 마리가 400엔에도 팔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년 그때 당시 토끼 콘테스트도 하고 경매도 일어나고 이런 거래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그런데 정부가 이 토끼 버블에 토끼 사육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한 마리당 1엔씩. 그러면서 버블이 꺼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금융시장하고 관계없는 버블인데 기본적으로 버블이 일어나는 것은 저금리 시절에 일어납니다. 저금리 시절에. 그리고 나서 버블이 한창 진행된다거나 경기가 너무 화랑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또 물가가 너무 오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책 당국은 금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올리게 되면서 대부분의 버블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다시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국제적으로는 그건 국내적인 측면이고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저금리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냐면 자본을 축적한 국가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말은 선진국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선진국, 물론 미국은 자본 축적이 국가가 아닌 어떠면서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축적이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 돈이 국내에 남아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고금리 국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자금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만약에 이런 미국이 고금리를 상황으로 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문제라든가 경기 문제라든가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미국으로. 그러면은 아까 나갔던 그 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돈이 느닷없이 빠져나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 패턴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융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게 그 나라 돈이 몰리는데 그 나라에서는 또 금리가 낮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돈이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근데 그 헤게모니를 가진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리가 높아지면 다시 그 돈이 돌아갈 때 그때 이제 그러면 위기가 발생합니다. 위기가 발생하네요. 그러면 대부분은 왜 위기는 흔히 말하는 신흥국들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조금 그림을 하나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미국의 고금리하고 미달러 실효 환율을 나타내는 이 그림인데요. 제가 보시면은 그 색깔 칠해진 부분 두 부분이 있고 색깔 안 칠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보시면은 우선
80년대 79년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예. 미국이 금리를 정책적인 금리를 올립니다. 뭐 거의 18% 가까이, 20% 가까이 올리게 되는데 예. 그렇게 고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갔던 돈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일어난 신흥국 위기가 남미국입니다.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뭐 이런 데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에 보면은 달러가 강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네. 그 다음 그 하얀 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달러가 약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 이제 이번에는. 예. 거기 보면 SN이라고 하는데 저축대부조합인데 우리 같으면 저축은행. 저축은행이다. 몇천 개의 저축은행이 무너지고 상업은행이 무너집니다. 이때 일어난 게 부동산 버블입니다. 그리고 미달러 실환율은 계속해서 약세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가정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다시 내리지 않습니까? 90년 초반에. 90년 초반인데 94년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올립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95년에 루빈 재무장관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달러 강세는 미국 국익과 일치한다 하는 그러면서 미 달러를 강세로 가도록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미국이 고금리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신흥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를 포함한 태국에서 시작한 아시아 위기, 그다음에 러시아 위기, LTCM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이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IT 버블이 꺼지면서 다시 그리고 9.11 사태가 나면서 저금리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금리로 내려간 다음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때 마찬가지, 아까 그 하얀 부분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SNL 문제가 부동산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기도 부동산 문제, 서프라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저금리가 되면 미국 내에서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또 부동산 버블을 한번 겪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내서 뭐 돈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 부동산도 사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그 헤게모니를 가진 나라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게 번갈아서 신흥국과 헤게모니를 가진 나라가 번갈아서 위기를 맞는 이런 패턴을 갖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0%까지 거의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달러를 강세화시킬 겁니다. 물론 금리가 높아지면은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되게 강세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신흥국이든 예를 들면 남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유럽일 수도 있고 아마 아시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한다면 왜냐하면 아시아가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유럽이 문제가 돼도 아시아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비교적 이제 강세로 돌아서면서 그 2000 시대를 이제 맞이하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되면 다시 그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금리가 오르기 전에 금리가 오르는 시점부터 대비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금리가 지금 아주 떨어져 있는 이때부터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네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발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 보니 위기 다 지났는데 무슨 위기 이야기하는 책을 내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전에 평온한 시절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운 여름인데 언젠가는 겨울이 온다. 늦 여름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지. 예. 예,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그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다가는 그 시점, 아 이거 추워지는데 안 되겠다. 예, 어떠면서 따뜻한 뭔가 뭐 담요라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순환 관계, 말씀하신 대로 순환 관계에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고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이제 금리가 전 세계의 경기 또는 위기를 움직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물론 이제 내부에서 필요해서 올리게 되는 경우에 아주 조금씩 올리면 이런 위기를 또 비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금리를 올리다가 중간 정도에서 멈춘다. 예를 들면은 미국 서프라임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뭐 1%에서 예를 들면 5%가 올리는데 한 3%에서 멈춘다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물가 안정이라든가 경기가 너무 화랑이 됐다거나, 이때 뭐냐면은 부동산 버블이 생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 대공황, 뭐 미국 S&P 그 금리 관련으로 해서 이 부분을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리를 올리다가 중간에 간두게 되면은 원래 목적으로 하던 소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을 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그 금융경제 90년에 일어난 당시 부동산 버블과 주식 버블, 이 부분이 굉장했습니다. 그 부분을 금리가 중간에 멈췄다. 그럼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높은 수준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경기가 나빠지고 부동산 버블이 오고 하긴 한다. 그러나 다시 정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그만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처합니다. 이걸 이제 용어로서는 오버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렸다, 뭐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렸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중앙은행에 대해 비난하기도 한다마는, 그러나 다 나름대로 그 고민과 고충 속에서 결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중앙은행의 이제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금융 위기가 만약에 어떤 그런 그 버블 속에서 온다면 인간이 그런 버블을 좀 예측을 하고, 예를 들면 부동산 막 화랑이 됐을 때 그 속에 좀 인간들이 이렇게 끼어들지 않고 좀 더 참으면 그런 버블이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참 인간의 어떤 탐욕을 더 줄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불가능할까요? 그건 전부 개인들의 어떤 그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들어가거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을 거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 가지고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시장 위기가 진입할 때, 또 위기 탈출 전에는 반드시 어떤 이제 시그널, 낌새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금융 정책과 이제 규제가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기준 역할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이런 어떤 이건 이제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기의 흐름에서는 반드시 정부나 정책이 이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국가의 어떤 운영 측면이라든가 금융시장의 안정 측면에서 너무 가열된 버블이 발생을 한다면 소망스럽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어떤 정부나 금융정책 당국 역할일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수그려주도록 하고 또 너무 침체돼 있을 때는 올려주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정부와 금융정책 당국들의 일일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들은 언제든지 모든 힘들은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을 시키기 위한 모든 힘들은 이 두 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책을 폐기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 두 정부와 정책 당국의 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다른 어떤 그 시장에서 위기가 오는 시그널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책 속에서 보면은 예.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도 아주 중요한 파트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는 모든 금융 위기라든가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금리 정책 운영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 침체라는 그래프인데요. 예.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두 그래프를 비교를 시켰습니다. 정책금리 패드 연방준비은행 금리하고 예. 트레저리 빌 그러니까 정부채 10년물 그래프 이자율 그래프인데요. 예.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은 꼭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버블이 붕괴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왜 금리가 역전이 되느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예. 예. 원래 이제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가 보통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어떤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1년물짜리 정기예금 하면은 5% 준다. 예컨대. 예. 2년 하면 6% 준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든가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고금리 예를 들자면은 대출 금리가 10%다. 아주 고금리다. 예.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대출자는 이걸 2년, 3년, 4년, 5년 항상 10%로 대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그런데 많이 그렇고 차입자는 그렇게는 빌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대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2년을 빌리면은 내가 10%를 깎아줄게. 8%로 깎아. 예. 그다음에 3년을 빌리면은 7%로 깎아줄게. 그러면 단기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금리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류가 물 높이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예.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금 정체가 일어나고 은행들은 원래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높아지니까 조달 비용이 높아지죠. 그래서 시장에 돈 흐름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예. 그럼 자연히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예. 양상으로 이제 가게 되네요.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되거나 또는 역전되려는 조짐을 보일 때는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예. 무방하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시장을 빠져나가시든지 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기다리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장단기 금리 그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 해외 자본의 유입이 어떤 장기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도 좀 주목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제 사례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서프라임 문제가 왜 났느냐 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누구 탓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해서 부동산 버블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위기를 거치면서 아시아 신흥국들이 돈을 쌓으면서 그 예. 돈으로 미국을 투자했다. 예. 그러니 미국의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예. 너네들이 저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이 발생한 거 아니냐. 서로 내 그렇죠. 탓이 내 탓이요, 네 탓이요 하면서 네. 서로 이제 그 원인을 상대편으로 한테 이제 탓으로 돌리는 예, 예.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었는데 이처럼 이 누구 탓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예. 신흥국이 중국이 너무 많은 모았는데 그걸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만한 투자 대상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뭐 위험이 큰 자산에도 투자할 수는 있지만은 제일 위험이 적은 게 미 정부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갔고 예. 그 다음에 일본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 당시에 2003년, 2004년 그 당시에 예안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달러를 사들인 다음에 그 돈으로 미 정부채를 거의 한 3천억 달러를 사줬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정부채를 많이 사줌으로써 이제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그 해외 자본의 미국으로의 이전,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주고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금융 위기의 발발과 탈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떤 큰 영향을 준다고 윤 국장님은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차 국가 간의 금리차 문제로 해서 저금리 국가에서 고금리 국가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 그런 부분이 자금이 이동하는 부분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저금리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본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이처럼. 그러면 그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일본의 투자가가 그 돈을 예를 들면 미국으로 투자를 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헤지펀드라든가 혹은 애국 투자가들이 그 일본 엔화를 빌려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신흥국으로 더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국가에 돈이 많아집니다. 그 신흥국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돈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일거에 빼가게 되면서 그 국가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금리 격차가 이렇게 축소되는. 그러면 이것도 그 국제적 금리 격차가 너무 축소되는 것도 국제적 금융위기의 시그널이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자,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단계가 아까 계절로 이야기하면 여름 단계에 있을 겁니다. 추위는 그렇군요. 아직 오지 않고 덥습니다. 금리가 예전에 여름에 이제 덥기 때문에 옷을 훌훌 벗어 던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투자가들은 헤지펀드든 기관 투자가든 뭐 투자은행들이든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러니까 레버리지 거래라고 그러는데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또 빌려서 투자하고 이런 레버리지 거래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수익 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생 거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투기적인 데 해서 수익을 좀 남기려고 하는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그렇죠. 금리 격차가 없는 단계에서는 수익을 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투기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법으로 어떤 의미에서 위기의 씨앗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외환시장의 경우 이제 한번 말씀 옮겨가 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의 위기 시그널도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외환시장 위기의 시그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일기예보가 오후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참 가다 보면은 한 오후 점심때쯤 돼서 서쪽에서 먹구름이 몰려들고 비가 오기 직전에 천둥이라든가 번개가 치면서 천둥이 예. 울리겠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건 아주 바로 직전에, 비가 오기 직전에 신호가 되는 겁니다. 시그널인데. 예. 기본적으로 애안시장에서 생각이 될 것은 이 일기예보처럼 아직은 위기는 오지 않았지만은 일기예보처럼 오후에 비가 올 거다라는 일기예보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흑자냐 적자냐. 예.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 예. 97년 위기뿐만 아니라 예. 서프라임 문제로 2008년대 금융위기도 그 바로 직전에 예. 경상수지가 적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대단기 채무가 얼마만큼 많아졌느냐. 예. 이 두 가지가 어떤 건 예. 일기예보처럼 우리 투자가들이 관심을 두고서 예. 바라봐야 됩니다. 예. 경상수지 예. 적자냐 흑자냐 예. 단기 채무가 예. 어느 정도 지금 커가고 있는가. 예. 예. 그 자본수지 흑자에 의존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가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문제가 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주식시장으로도 좀 예. 넘어가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주식시장의 이제 위기 시그널은 금융시장 중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오는지 투자가들이 관심을 둬야 될 포인트 어떤 거가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그 중요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주식 자금이 들어온 것은 애국이 그 나라의 투자가들하고 개인 투자가들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에서 자금이 안 들어온다면은 꾸려 나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애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하는 측면을 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애국인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1720년대 남해 버블이라든가 뭐 1800년대 철도 버블이라든가 혹은 80년대 남미 붕괴, 뭐 90년대 일본 버블 붕괴, 그다음에 뭐 2007년 8년 그 서프라임 문제로 인한 금리 위기, 이런 관계에서 애국인의 투자 철수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항상 애국인의 투자 철수가 위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2007년 2, 4분기부터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애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인데, 일본이 1990년에 버블 붕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전 4, 5년 전부터 애국인들은 탈출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 시그널이 붕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항상 애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매수 중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당분간은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해도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아졌습니다. 그 돈이 뭐 장판 속에다 감춰둘 수도 없는 거고 전자레인지 속에다 감춰둘 수도 없는 겁니다.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좀 독특하게 분석을 하신 게 코스피 주가지수의 어떤 반납 분해를 통해서 주가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시장, 애한시장, 채권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연 그 전에 아까 그 오후에 비가 오기 전에 예를 들면 저는 좀 일찍
좀 일찍 어떤 위기 시그널이 뭐냐 예. 하는 걸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장기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책에 내놓은 것들은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좀 독자들이 보고서 이해하기 쉬운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한 수식을 쓰지 않는 부분만 어떠면서 내놨습니다만, 예. 그 중에 하나가 환율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장의 힘이 있고 밖의 시장의 힘이 있습니다. 두 예. 가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가 지수를 밤낮으로 분해해 보면은 전날 종가에서 아침까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아침 시가가 전날 종가에서 얼마만큼 변동되느냐. 그럼 대부분의 경우 뉴욕 다우라든가 뭐 나스닥 예. 그 움직임에 하고 밀접히 관련이 돼 있습니다. 밤 사이에 일어난 일과 예, 그렇죠.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요. 예. 그래서 대부분 경우 평균적으로 미 다우존스의 한 50% 정도를 우리 코스피 시가가 반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는 우리나라 힘만 작용합니다. 물론 일본의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도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그림에도 보다시피 그 하살표로 표시됐습니다만은 2007년 중반부터 2008년 10월 말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줄곧 우리 시장은 떨어집니다. 위에 보시는 힘이 그렇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종가 시가 미국의 힘하고 방향이 반대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는 오르는데 종가는 떨어진다. 이 기간이 2007년, 2008년 초반까지입니다. 리만 브러더스 파산 전까지. 그러면은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는 이 책의 주제는 그 시장 간의 충돌입니다. 그러면은 장외 시장과 장내 시장이 충돌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는 주의를 하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되게 이제 약세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약세 시장이든지 어떤 때는 뭐 강세 시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런 현상은 분명히 위기가 온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위기가 끝났는데도 위기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다음 위기를 준비하는 윤만화 국장님의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게 되면 이제 다음 위기는 우리가 훨씬 더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